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공개 연설에서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며 이스라엘과의 전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인 지난달 8일부터 개입했다며 군사 개입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또 이스라엘이 휴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지금처럼 제한적이지 않을 거라며 확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커질수록 하마스 제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 국제사회 여론 악화가 하마스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방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민간인 피해에 대한 반발과 휴전 촉구 목소리가 임계점에 달하기 전에 하마스를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장에서 잇따르는 무차별 폭격으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생중계 중이던 팔레스타인 기자는 동료의 사망 소식에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앞에서 생중계하던 기자가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확인한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محمد أبو حطب يمضي شهيدا وقد كان معنا هنا قبل نصف ساعة. 울먹이며 중계를 이어가는 기자, 앵커도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기자는 급기야 보호 장비와 안전모를 벗어던집니다. إنها مجرد شعارات نرتديها فقط. هي لا تحمي أي صحفي على الإطلاق. على الإطلاق لا تحمينا هذه الدروع ولا هذه ما نرتديها فقط هي شعارات فقط. 불과 30분 전 같은 장소에서 소식을 전했던 모하마드 아부 하타브 기자. 방송을 마치고 귀가하자마자 변을 당했습니다. 기자뿐 아니라 형의 가족 등 일가족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يا دوب بعد دقتش حتى يمكن يتعشى دخل بيته وإذ بصاروخين ثلاثة نزلوا مرة واحدة.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터진 뒤 지금까지 언론인 34명이 피살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격으로 희생된 기자도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인이 전쟁 범죄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영상을 통한 선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첨단 장비를 내세우며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과시하고 하마스는 용맹함을 무기로 각각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홍해 쪽에서 날아든 미사일을 레이더로 추적하더니 결국 요격에 성공합니다. 움직이는 표적도 명중시키니 지상의 목표물을 맞히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폭격 영상을 전쟁 초기부터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자 지구에 들어간 군인들의 모습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לוחמי צה"ל השלימו את כיתור העיר עזה, המוקד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מאס. 무기 체계가 딸리는 하마스는 용맹함과 게릴라전을 강조하는 영상으로 맞섭니다. 하마스 전사가 이스라엘 탱크에 접근하더니 폭탄을 설치하고 도주합니다. 또 드론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이 최근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공중에서 소형 폭탄이 떨어지고 지상의 병사들이 사방으로 달아납니다. Al-Qassam brigades and the resistance factions continue to resist and to stop the occupation forces in the ground, and they succeeded in inflicting damage and losses on the occupation.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20명가량, 하마스 측은 최소한 그보다 많은 병사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이 게임 같은 영상을 공개하며 싸우는 동안 민간인 사망자는 10,000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 3분의 2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그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커졌는데 유럽에선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를 증오하는 증오범죄로까지 번지면서 한인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한을 리포터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주요 도심을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인파가 메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이 속출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쟁을 멈추려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Aujourd'hui, le message, c'est de rapporter notre soutien au peuple palestinien et surtout de montrer qu'on est là pour eux, on est leur voix. 영국 런던 중심부엔 가장 많은 10만 명이 모여 가자 지구 공격과 어린이 살상 중단을 촉구하며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To stop hopefully try and help stop the genocide in Gaza. 전쟁 중 숨진 이스라엘인을 추모하고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의 연대를 표시하는 시위도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They need to do everything that they can, twist their like Hamas's arm to make sure that they do something a little bit right. So the Israelis and Jews among us did have a vigil commemorating the dead, discussing what we went through. 런던은 몇 주째 이어지는 시위와 함께 최근 증오 범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한 10월 런던의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배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위와 증오 범죄가 영국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현지 한인들의 불안감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 대규모 시위로 시내 중심에서 일하는 동포들은 일상 업무와 통행 등의 불편을 겪고 특히 시위대 간 충돌이나 인종 관련 증오 범죄의 불똥이 자칫 옮겨붙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시위하는 몇 분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끼리 좀 언성이 높아지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무섭긴 무섭죠. 예전에는 시위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사실은 잘 모를 때 엄청 불편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조금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은 이게 거침없이 커지다 보니 조금 좀 말을 좀 아끼고. 현지 한국 대사관은 동포들에게 집회 시위 장소는 물론 유대인 아랍인 주요 거주지와 종교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피해가 날 경우 경찰과 공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한인사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공관의 안전 공지와 집회 시위 일정을 SNS 등으로 수시로 확인, 공유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월드 유하늘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파장이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소한 5곳의 추가 편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심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선 조경태 의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연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 논의를 촉발한 경기도 김포 말고도 구리와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다른 도시들도 포함한다는 구상입니다. 주민 요구에 따라 최소 5곳까지 서울 확장론을 키울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또 나머지 도시에도 열망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열린 마음에서 들여다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특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 경험이 풍부한 소속위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꾸려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상 지역 방문과 현장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다음 주 중에 서울과 경기 유권자들에게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생각을 물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일축하며 특위 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방의 이 다핵화 내지는 권역별 뭐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김포 편입되고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집중화만 논의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수도권 총선 전략이란 민주당 공세는 한층 강경하게 맞받았습니다. 포퓰리즘 정책,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이라고 애써 표명하며 표심에 영향을 줄 여론 추이에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메가 서울 확장 이슈를 키우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민심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선점한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될 수도권 여론 향배에 달렸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이 지연되는 건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탓이라면서 실질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포 편입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당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 할 거냐 말 거냐는 질문을 거꾸로 꺼내들었습니다. 골병 라인으로 악명 높은 김포 주민들의 교통난을 직접 겨냥해 역공에 나선 겁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노선안의 조속한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5호선 연장 추진을 밝혔는데도 지자체사의 이견과 경제성을 핑계로 사업을 끌고 있다며 정부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지난 9월 원희룡 장관이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분담 못하겠다 그러면 무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5호선 부분에 이게 시간을 끌게 되면 이게 9호선 연장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호선 연장 추진도 제안하며 전선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에 맞서 불경을 비롯한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부산 국회의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걷어차면서 서울 메가시티 앞장서는 엽기적인 행태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다만 김포 편입 문제 자체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꺼리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정체성 입장에서 보면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18대 총선에 분 뉴타운 바람의 쓴맛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수도권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만큼 균형 발전과 교통 문제를 고리로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아무래도 인적 쇄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를 겨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혁신위 활동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2호 안건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차례 이상 당선됐다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지역구를 옮기는 방안입니다. 경상도, 경상남북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뜨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는 정치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그 이득을 봐야 됩니다. 현실화할 경우 여당 의원 20여 명이 지역구를 반납해야 하는데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특히 친윤그룹 중에서도 핵심인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쇄신 대상이 될 수 있고 전현직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정우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혁신의 입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공식 의결 안건으로 채택되진 못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난상 토론 끝에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미 개파를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반발만 일으켜서 우리 당의 어떤 분열된 모습으로 노정이 된다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혁신위는 일단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인사들을 겨냥해 불출마나 범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총선용 인적 쇄신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특히 인요한 위원장이 선택한 어휘와 표현은 단호했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 지도부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검토 여지는 남겨둔 상태인데 중진들을 중심으로 우회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또 특수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선 경쟁력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하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인재 영입을 책임질 위원장 자리에 지난달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선거 전략 등을 다룰 총선기획단도 조만간 닻을 올릴 예정인데 친윤 의원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통합을 강조하며 야심차게 1호 안건으로 제안해 관철한 대사면은 대상자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후한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친윤그룹까지 직접 겨냥해 내놓은 이번 권고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혁신위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걸 두고 이른바 윤심 공천을 위한 공포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여당 혁신위 권고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검찰, 이른바 윤핵검 공천을 위해 영남권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우라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적 권고라며 인사 범위조차 명시하지 않은 건 당 지도부와 해당 의원들이 눈치껏 비키라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총선기획단이 출발하자마자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공천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지만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체제를 향한 비명계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총선 준비를 실무적으로 총괄할 선거기획단의 단장으로 당 사무총장을 임명한 건 사실 오랜 관례였습니다. 각각께는 지난 2020년 총선, 지난해 지방선거 모두 당시 사무총장들이 선거기획단의 키를 잡았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어떤 지향성, 방향성 이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친명계 사당화가 완성됐다며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기획단에 합류한 최태경 부산기장군 지역위원장 등 특정 인사들이 그간 뚜렷한 친명 성향을 보였던 만큼 사실상 친명 기획단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립적인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맡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물론 실제 공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쯤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비명계 내에서도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친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조금 더 지혜롭게 해서 뒷말이 덜 나오게 하면 좋을 건데. 당무에 복귀하며 단합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직접적인 반응을 삼가며 당내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총선기획단 친명계로 채웠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는 데다 실제 공천 작업에 돌입하기까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의 문제에서 총선기획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12월 중순이 되면 공천관리위원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그 시기에 한다라고 봅니다. 15명 규모의 총선기획단은 현재 위원 13명만 확정돼
이재명 대표가 남은 두 자리를 어떤 인사로 채울지도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사실상 총선 체제가 가동된 상황에서 계파 갈등의 불씨가 제1야당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경찰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 오후 2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뒤 일주일 만에 재조사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지난 조사 당시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이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드러난 전청조 씨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 씨 측이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는 선물 받은 고가의 금품을 경찰에 모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각종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고 주거지 또한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에 앞서 검은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경찰서로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기 공무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전청조 씨 측은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결혼 예정 상대였던 남현희 씨와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에 쓴 측근 소유의 계좌 내용을 추적해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 측은 자신이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 씨는 남 씨에게 임신을 축하한다며 명품 아기 신발을 보내고 모기업 혼외자 신분이어서 받았다는 선물을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남자 정체성을 갖고 자라왔다며 남자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청혼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여러 상황에서 정체를 포장해 오다 보니 남 씨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남 씨는 전 씨에게 받은 선물로 논란이 된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모두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 모두 대질 신문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이 경찰서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한 축산물 공판장에선 화학물질인 액화 암모니아가 누출돼 근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5층과 옥상 사이 계단 창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20대 여성 A씨가 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앞서 이른바 포인트 환전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SNS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3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90만 원을 입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는 30여 분간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5층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입금한 계좌를 압수수색해 사기 용의자를 파악하고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북 고령군 농협축산물 공판장에서 화학물질인 액상 암모니아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했고 군청도 인근 주민들에게 근처 면사무소 등으로 피신하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과 환경당국은 탱크에 보관된 암모니아가 여러 냉장고로 이동하던 중 낡은 배관에서 새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엔 경남 거제시 장평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6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기입니다. 자신이 갓 낳은 딸을 모텔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이 쇼핑백 안에 담긴 딸을 발견해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 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더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침체에 빠졌던 우리 반도체 산업에 조금씩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번 위기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반도체 산업이 드디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감산 이후 메모리 반도체 재고율이 점차 줄며 국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는 10% 넘게 반등한 5,500억 달러에 이를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저점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상승 기조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올 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직접적 감산 효과가 시장에 나올 겁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핵심인 중국 측 수요도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량은 전년 대비 2.9% 줄어 감소폭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전체 반도체 수출 감소폭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쪽이 좀 상당히 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공장 자체가 지금 시안에 있는 이제 낸드 공장, 그 다음에 우시에 있는 디램 공장, 이거와 우리 그 대중 반도체 수출입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48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하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2배 넘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HBM 공급 역량은 업계 최고 수준 유지 차원에서 올해 대비 2.5배 이상 확보의 계획으로 이미 해당 물량에 대해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 공급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도 앞으로 5년간 최소 4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HBM의 생산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 회복이 가시화한 가운데 다시 찾아올 호황 국면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로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미국의 금리 동결 발표 전후로 깜짝 반등했습니다. 이른바 안도 랠리가 시작된 건데 전문가들은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급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로 무너진 겁니다. 암울한 지표는 미국 금리 동결 발표 전후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인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덜 매파적인 것으로 해석된 겁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이 이미 제약적인 만큼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고 사실상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끝이고 사실 내년 6월쯤이면 어떻게 보면은 내년 6월이나 7월쯤 하반기가 가면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시장이 환호하면서 뉴욕 증시는 연일 상승 마감했고 고공행진해온 국채 금리도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옅어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몰렸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시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국면이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앞으로 실물 경제 지표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에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조정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는 돼야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진정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달보다 15만 건이 늘어서 전문가 전망치였던 17만 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업률도 0.1%포인트 상승한 3.9%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고용 증가폭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은 무게를 더할 걸로 보입니다. 뉴욕의 유가가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줄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2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95달러 하락한 배럴당 80.5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에만 5.03달러, 5.88% 하락하면서 2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2주 동안 9.28%가 떨어졌습니다. 유가 하락은 이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지 않고 있는 게 공급 우려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발견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서울 시내 고시원 등을 돌아봤는데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빈대가 쉽게 포착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시원에 사는 66살 박혜목 씨는 밤마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합니다. 빈대가 박 씨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박 씨의 몸에는 빈대에 물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방 곳곳에서도 빈대가 있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빈대가 취재진 앞으로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얼마 전 주변의 다른 방들과 함께 방역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죠. 한 2, 3일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지역의 고시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정도 크기의 방 구석구석 빈대알 흔적이 가득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살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빈대가 속출하면서 결국 방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빈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이게 굉장히 많으면 침대 주변이 아니라 그 천장에 뭐 하여튼 주변에 어떤 몰딩된 거라든가 뭐 콘센트 안이라든가 액자 뒤에라든가 뭐 온통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면 심각한데 거기. 빈대 출몰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빈대 예방관리 안내서를 배포하고 부서 합동으로 방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숙박시설이나 목욕탕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관 점검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다 들춰보고 유관 점검하고요. 해당 업소에게 방역을 하라고 지도 점검한다고 하네요. 따로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베이에서. 하지만 이미 빈대가 속속 포착되고 있어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빈대들이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갖춘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피레스로이드 계통 살충제에 대해 저항성 발달이 돼 있을 거예요.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약제가 DDT하고 작용 기작이 비슷해요. 빈대가 이미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속속 발견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서둘러 방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빈대가 숙박시설과 목욕장에서 전국적으로 출현하며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빈대 정부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빈대 방제 추진 현황과 효과적인 빈대 방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빈대 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은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농법인에 불법적으로 장묘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맡은 곳들에서는 뇌물을 주거나 나랏돈을 착복하는 등 각종 부작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영농조합이 장묘업을 하는 게 불법인 줄도 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관련 법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농법인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맡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제군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만든 영농조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를 통해 장례식장 관리나 상품 판매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영농조합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한 뒤에 처리할 문제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을 주민들에게 맡긴 곳들에서는 각종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장묘시설에서는 위탁 운영을 맡은 영농법인 대표 등이 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모두 4명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장묘시설을 운영하던 마을 주민들이 7억 9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나 시에서 운영권을 회수하고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가 주민 동의를 쉽게 받아내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부 이익단체에게 위법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식의 행정들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많은 행정들이 이권과 개입해가지고 혼탁한 행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영농조합의 불법 운영 문제를 YTN과의 통화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며 각 지자체를 통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2주 연속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들이 지역,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의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협 대표로 나온 이광래 인천시 의사회장은 의대 지망생이나 지역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 각자 이익에 따라 증원을 외치고 있다며 과학적인 통계에 따라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매주 의정 협의체를 열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비수도권, 특히 중소도시 병원에선 수억대 연봉을 내걸고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인구 10만,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국내 유수의 의료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비결이 뭔지 김민성 기자가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1978년 문을 연 전북 정읍 아산병원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신식병원을 짓겠다는 고 정주영 설립자의 뜻에 따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맨 처음 세운 병원입니다. 현 병원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토대를 닦은 임경수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 서울아산병원 최초의 응급의학과 교수이자 대한응급의학회 창립 멤버, 여러 수식어가 따라붙는 거장이 지방병원 원장이 된 겁니다. 지금 내려보니까는 이 필수 의료라고 그러죠.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는 요것만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은퇴한 교수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이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접촉하기 시작했죠. 임 원장이 내려와 영입한 1, 2호 인재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서울 아산병원 후배 이필량 교수와 이 교수 부인인 조혜경 소아청소년과 교수입니다. 은퇴 후 연고도 없던 고장에 정착한 건 인수를 베풀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오래된 다짐 때문입니다. 그게 정읍이었던 데는 임 원장의 설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은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뭐 지혜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이런 지역 병원이고. 병원 내 어린이 의료 역량이 커지자
인구 문제에 관심이 큰 자치단체까지 호응했습니다. 이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다면 어린이 전용 병동이나 소아외래 진료센터와 더불어 논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 지난해 취임한 임경수 병원장이 지금까지 초빙한 전문의만 5명. 한 공간에서 커리어 2막을 시작한 노의사들은 때로는 텃밭에서 망중한을 즐기며 함께 시골 의료 체계를 일구고 있습니다. 사회의 요람이자 무덤인 병원. 요즘은 그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한 명이 아쉬운 인구 소멸 지역에도 새 희망이 움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올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컸는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유와 올겨울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300mm가 넘게 내리는 폭우로 도로 전체가 마치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연일 쏟아진 물폭탄에 비닐하우스도 지붕만 남긴 채 잠겨버렸습니다. 장마철 관측사상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어 9월, 가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것도 예년과 달랐습니다.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가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올봄까지 이어진 3년간의 라니냐에 이어 바로 시작된 엘니뇨. 지난 여름까지 엘니뇨의 발달 속도는 역대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팔랐습니다. 올겨울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늦여름부터 발달 속도가 점차 줄어들더니 가을부터 정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태평양의 주기적인 해양 움직임이 엘니뇨 발달을 저지한 게 원인입니다. 북태평양 장주기 변동이라는 현상이 즉 엘니뇨랑 반대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니뇨 시그널을 약간 죽이는 그런. 슈퍼 엘니뇨로 발달하지 못해도 엘니뇨는 여전히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겨울철 기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극 해빙의 감소와 올여름에 발생한 거대한 얼음구멍은 강력한 북극발 한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극 해빙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깊게 사용을 해서 한반도로 내려온다면 강력한 한파 발생 가능성은 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평균 온도는 예년보다 다소 높지만 북극발 한파로 인해 기온의 급격한 하강이 나타나는 변화가 무척 심한 겨울 날씨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휴일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면서 곳곳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서울경찰청은 2023 JTBC 서울 마라톤 행사가 진행되는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주최 측의 관리요원 등 1,40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를 진행하고 서울시에서도 통제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임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통제가 이뤄지는 도로는 올림픽로와 천호대로, 양재대로 등으로 구체적인 통제 구간과 시간은 120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마라톤 행사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에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예년보다 온화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광주 24도로 여전히 10월 초순에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은 14.2도, 대전은 17.2도, 그리고 부산은 18.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0도, 대구는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